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대학원 국제학술대회 구두발표 수상자 초청 특강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학생성공센터 정은아입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학우분께서 찾아주셨는데요. 특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온라인 참가자분들께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참석자 확인을 위해 접속하신 이름은 학번이랑 성명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름 아래에 참가자 버튼을 누르셔서 더보기 버튼을 통해 학번과 성명으로 변경하실 수 있고요. 또 화면 오른쪽 상단에 보기를 클릭하시면 화면 조정이 자유롭기 때문에 편한 화면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특강은 국제학술대회 발표 준비 그리고 수상 전략에 대해서 실질적인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특강을 마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 그리고 기념 촬영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제 연사를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특강의 주인공인 박채연님은 현재 융합생명공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재학 중이며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제5회 워러에너지 넥서스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최우수 구두 발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박수와 함께 박채연 연사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환영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융합생명공학과에서 석박사 통합과정을 진행 중인 박채연입니다. 학생성공센터에서 이렇게 뜻깊은 국제학술대회 구두발표 수상자 특강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요. 제가 운 좋게 상을 수상하게 되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요. 제가 준비한 강연의 내용은 이렇게 5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국제학술대회 참여 이력을 먼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제가 학회를 어떤 방식으로 선정했는지, 그 다음으로는 이제 발표 자료와 연습 방법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네 번째로는 Q&A 대응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회 내 네트워킹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부터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 석박사 통합과정 2기에 재학 중입니다. 아직 2기인데도 벌써 3번의 학회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첫 번째로 참여했던 학회는 호주 브리즈번에서 열렸던 뉴트리언트 리무벌 앤 리커버리 학회입니다. 첫 번째 학회에서는 발표를 하지 않고 단순 참가자로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발표를 하지 않고 참여한다는 생각에 더 마음 편하게 호주를 놀러 간다는 생각에 더 기쁘기도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 학회장에 가서 참여를 해보니까 발표 부담 없이 그냥 최신 연구 트렌드들을 많이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앞에서 제가 말씀드리려다가 깜빡 잊었는데요. 사실 제 상황을 한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는 이 국제학술대회에 참여하기 전부터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매우 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이런 학위 과정 중에 최종 목표 중 하나가, 물론 연구에 대한 목표도 있지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깨부시는 것이 제 그 학위 과정 중 최종 목표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발표 학회에 참여했던 첫 번째 호주 학회는 오히려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것에 더 편한 마음으로 참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학회를 다녀와 보니 오히려 좀 아쉬운 마음이 계속해서 들기도 했습니다. 호주라는 곳이 상당히 긴 비행 시간을 거쳐서 다녀와야 하는데요. 이렇게 긴 비행 시간을 거쳐서 다녀왔는데도 생각보다 학술적 성과는 많지 않고, 또 당연히 내가 발표를 하지 않다 보니 소속이나 연구를 소개할 기회도 거의 없어서 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네트워킹도 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당연히 좀 발표를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좀 좋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이게 발표를 하지 않는 해외 학회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남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주체적으로 좀 내가 발표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 마음을 가진 채로 제가 두 번째로 참여하게 된 학회가 바로 아부다비에서 열렸던 더 워터 에너지 넥서스 컨퍼런스였습니다. 이 학회는 제가 특정 사업단에서 지원을 받고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지원을 받게 된 시기가 조금 늦게 결정이 되어서 학회에서 발표를 하는 사람을 결정하는 초록 제출이 이미 마감된 이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학회에서 느꼈던 그런 아쉬운 마음이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발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선택이 바로 학회 측에 한번 나도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냐라는 메일을 보내는 것이었는데요. 네, 이쪽에 나와 있는 것이 제가 실제로 학회 측에 보냈던 메일과 받았던 답변입니다. 전 학회 측에 이미 초록 제출 기한이 지난 것은 알고 있지만 혹시 추가로 내 연구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고 발표의 기회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중하게 메일로 보내봤습니다. 학회 측에서는 이미 기한이 지나긴 했지만 제출을 원하면 받아주고 평가를 한번 진행해 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마도 포스터 발표로만 수락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는 포스터 발표의 기회만을 얻는 것도 굉장히 귀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초록을 굉장히 열심히 작성하고 제가 국내에서 했던 활동들을 기반으로 CV를 작성해서 이제 학회 측에 보냈습니다. 며칠 뒤에 학회 측에서 초록을 평가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었는데요. 구두 발표로 진행을 해도 좋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아서 저는 그 학회에서 발표를 진행하고 이제 베스트 오럴 어워드를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이미 초록 제출이 끝난 후여도 메일을 보내거나 혹은 그 외의 방법으로 내가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체적으로 찾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학회는 가장 최근에 열렸던 학회인데요. 미국 덴버에서 열렸던 ACE 2025 학회에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학회 역시도 제가 특정 사업단의 지원을 받고 가게 되어서 좀 이 참가가 결정된 시점이 좀 늦었었는데요. 이때도 역시 초록이 마감된 이후였습니다. 저는 또 다시 발표를 하지 않고 미국까지 가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발표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이 학회는 앞선 학회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크고 체계가 확실히 잡혀있는 학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대형 학회의 경우에는 메일을 보내서 요청을 한다고 해도 이미 발표자에 대한 내용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받아주는 경우가 매우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학회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방법을 하나 찾게 되었는데요. 국내 학회에서 이런 해외 학회와 연계해서 대학원생들 중에 대표 발표자를 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내 물환경학회에서 이 ACE 2025 학회에 대표로 보낼 국내 대학원생 2명을 뽑는다는 공지를 보게 되었고요. 그 공지에 이제 제 기존에 참여했던 국제학술대 이력 같은 것들을 적어서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이제 그 2명의 대학원생 중 1명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 ACE 2025 학회에도 구두 발표자로 참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앞서 말씀드린 방법처럼 메일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국내 학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여러분이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좀 학회 선정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학회를 그냥 고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왜 학회 선정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따로 다루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교수님께서 제가 처음으로 해외 학회를 고를 때 이 프리데터리 학회, 해적 학회라고 한국어로는 부르는데 이 해적 학회를 굉장히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그 해적학회에 대해서 이때 찾아보면서 처음 알게 되고 이걸 어떻게 하면 걸러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굉장히 이게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여러분께 제가 이 해적학회를 걸러내면서 좀 선정해본 4가지 체크리스트들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이 학회가 신뢰할 수 있는 학회인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프리데터리 학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적학회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기사는 네이처의 기사인데 이 기사에서도 해적학회를 잘 찾아내야 하고 이걸 경계를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해적학회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학회인 줄 알고 돈을 지불하고 방문을 했는데 아무도 없는 세션장에서 이렇게 혼자 발표를 하게 된 사례를 이 기사에선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키노트 스피커, 기조연설자라고 하죠. 키노트 스피커의 정보를 이제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았는데 이미 사망한 사람을 키노트 스피커로 이렇게 등록해 놓기도 한 그런 사례도 다루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해적학회들을 거르지 못하고 가게 된다면 돈을 날릴 뿐만 아니라 시간도 날리고 내가 준비했던 것들을 모두 날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꼭 경계하고 꼭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경계를 해야 하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해외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hink, Check, Attend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해적학회를 걸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몇 가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게 몇 년 동안 진행된 학회인지, 또 뭐 기조 연설자는 누구인지, 또 발표자는 몇 명인지, 거기서 외국인 숫자는 몇 명 정도 있는지 등을 체크리스트들을 통해서 이 학회가 해적 학회인지 혹은 참여해도 괜찮을 만한 학회인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홈페이지만 진행한다고 해서 좀 안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해적 학회에 대한 것은 학교나 뭐 사업단에서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본인이 속해 있는 학교나 뭐 사업단 등에서도 이런 식으로 제공하고 있는 기준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표들을 참여해서 꼭 마지막으로 적용을 해보면 내가 참여하는 학회가 신뢰도가 있는 학회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외 학회를 찾아보면 정말 너무 많은 학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학회들을 하나하나 다 이 체크리스트를 적용해보고 내가 소속돼 있는 연구단의 기준표를 적용해보고 하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 교수님께서 알려준 팁 중 하나인데 내가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에서 가장 유명한 혹은 정말 유명한 이런 전문 협회들, 소사이어티 혹은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문 협회들에서 여는 주최하는 학회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좋은 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질 그리고 환경 쪽의 연구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가장 저명한 협회 중 하나인 인터내셔널 워터 어소시에이션을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IWA라는 협회에서 주최하는 학회를 몇 가지 고르고 그 학회가 이제 내 소속 연구단 혹은 학교의 국제 학회 기준표에 적합한지를 살펴보면서 학회를 고르는 시간을 많이 단축하는 편입니다. 네,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이 해적 학회만 걸러내다 보면 내가 정말 가야 하는 학회의 주제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학회의 규모와 좀 동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걸 계속해서 경계하면서 해적 학회를 걸러내야 하는데요. 사실 연구 주제와의 적합성을 살펴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세션 키워드들을 살펴보고 기조연사, 키노트 스피커라고 하죠. 그 키노트 스피커가 누구인지 또 그 주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또 조금 더 나아가서는 만약 내 발표가 포함된다면 어느 세션, 어느 키워드에 포함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규모는 그냥 참여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형 학회의 경우에는 정말 많은 연구자가 오기 때문에 가장 최신의 연구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연구자들만 오는 게 아니라 대형 학회일수록 더 산업계에 종사하는 분들도 더 많이 오고 실제로 전시회 같은 것도 더 크고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 정보에 대해서도 더 많이 정보를 얻고 싶다면 대형 학회 쪽으로 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합니다. 참가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세션이 너무 동시에 열릴 가능성도 있고 어디를 어떤 순서로 들어야 할지 결정을 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 피드백을 나누고 싶은 사람과 대화를 나눌 확률도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소형 학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연구자가 적어서 들을 수 있는 내용이 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열리는 세션 중에 내가 원하는 것들은 대부분 골라서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연구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고 싶은데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소형학회의 경우에는 이미 초록 제출이 끝난 이후에도 메일을 보내서 혹시 발표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는지 평가를 해봐 줄 수 있는지 요청을 한다면 이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형 학회의 경우에는 이런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혹시 초록 제출이 지나서 만약에 학회에 참석을 하고 싶다면 규모가 조금 작더라도 소형 학회를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내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바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인가,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학회는 사실 국내 학회도 아니고 해외 학회는 정말 많은 돈이 드는데요. 비행기나 숙박 때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앞서 참여했던 해외 학회 중에는 학회 등록비만 100만 원에 가까웠던 학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금전적인 부분으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확인해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정말 해외 학회에 많이 참석하고 싶은 마음에 어떻게 하면 이 금전적인 지원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되어서 3가지 정도를 찾아보게 되었고 이것을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소속 기관의 지원입니다. 당연히 연구실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너무 여러 번 가게 된다면 이 연구실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학교, 대학원, 그리고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지원금이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학과가 포함되어 있는 BK21 사업단에서 매년 진행하는 국외 단기 연수생 프로그램을 통해서 2회의 학회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꼭 이런 것들을 살펴보아서 소속 기관의 지원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외부 기관의 지원입니다. 외부 기관이 지원이라고 한다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국내 학회의 지원도 포함이 되고요. 그 외에 정부나 국내 민간 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언제 열리는지 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의 조건은 무엇이 있는지를 꼭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정부의 지원이라고 한다면 그 NRF라고 하죠. 한국연구재단에서 매년 GYSS라고 싱가포르로 학생들을 파견을 보내기도 하고 홉 미팅이라고 일본으로 학생들을 파견을 보내기도 하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이 매년 열리고 있으니까 이걸 열리는 시기는 언젠지 또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인지를 살펴보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학회 자체 지원금입니다. 학회에서는 이제 국내 학회에서도 많이 진행을 하지만 트래블 어워드나 트래블 그랜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포스터나 구두 발표자 중 일부를 선발해서 현금으로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항공비, 등록비 등을 지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예시로 가져온 것은 IWA MTC 2025 학회인데요. 네, 이 학회에서도 트래블 그랜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신진 연구자들 중에 일부를 뽑아서 $500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래 보면 기준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기준을 보면 40세 이하의 나이 기준, 사실 대학원생이라면 모두 포함이 될 수 있겠죠. 그거 말고 눈여겨볼 만한 기준은 구두 발표를 위해 초록을 제출하는 사람이라는 기준밖에 없기 때문에 발표를 위해서 학회를 가는 사람이라면 이런 트래블 그랜트나 트래블 어워드는 꼭 신청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발표 기회가 주어지는 학회인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발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면 그냥 초록을 제출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외 학회와 국내 학회를 비교했을 때 해외 학회는 초록 마감이 훨씬 빠른 편입니다. 제가 예시로 가져온 IWA의 AD18 학회 같은 경우에는 초록 접수 시작이 약 무려 1년 전 시작이고 마감은 약 6개월 전 마감이 됩니다. 매우 빠르게 시작이 되고 빠르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내가 만약 정말 발표를 진행하고 싶은 학회가 있다고 하면 1년 이상 전부터 그 학회의 정보를 알아보고 내가 그 학회에 초록을 언제 제출해야 될지 눈여겨보고 있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래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제 개인적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가능하면 구두 발표로 신청을 진행하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내가 아직 학회에서 구두 발표를 진행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구두 발표로 신청을 진행해도 될까? 라는 생각에 교수님께도 맨날 찾아가서 제가 아직 구두 발표를 진행할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정말 내 연구가 아직 구두 발표를 진행할 때가 아니라면 학회 측에서 자동으로 포스터로 전환을 진행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두 발표를 신청을 진행해보고 만약에 내 연구가 역량이 안 된다면 학회 측에서 자동으로 전환을 할 것이고 발표를 할 만한 역량이 되는 연구라면 구두 발표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까지 가는 만큼 꼭 발표 경험을 얻기 위해서 구두 발표로 우선적으로 신청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발표 자료와 연습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이게 제 발표 자료인데요. 사실 이걸 보면 발표 자료가 좀 별론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해외 학회를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만들었던 발표 자료인데요. 사실 저희 연구실이 매우 신생 연구실이라 제가 이걸 발표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라고 물어볼 선배도 많이 없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처음 자료를 만들어서 교수님께 한번 확인을 받아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정말 발표 자료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을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께 안 좋은 예시로 보여드리려고 제 첫 번째 발표 자료를 들고 나왔고요. 이 발표 자료에 나와 있는 이 안 좋은 사례들을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위쪽에 있는 발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표 자료니까 당연히 시각적인 게 많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에 그림을 굉장히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다는 게 특징인데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Materials and Method 부분이니까 그래도 연구자들인데 이 정보는 전부 다 줘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또 줄글로 왕창 적어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슬라이드를 보면 한 슬라이드는 그림이 너무 많고 한 슬라이드는 텍스트가 너무 많아서 핵심 내용이 묻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그림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도대체 시선을 어디부터 둬야 되지? 이걸 잘 파악할 수 없게 되고, 아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너무 단편적으로 정보가 나와 있어서 시선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잘 파악을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을 청중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슬라이드를 통해서 핵심 메시지를 부각하는 것에 실패하고, 그리고 논리적 흐름을 전달하는 것에 실패한 슬라이드라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블렛을 보시면 이게 제가 가장 크게 했던 실수였는데요. 사실 같은 학회에 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당연히 연구 주제에 대해서 잘 알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좀 초반부 내용을 간결하게 줄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학회에 한 번이라도 참석해 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텐데요. 다른 사람 연구를 들으러 가면 내 분야에 이런 연구 주제도 있었나? 내 분야에 이런 메커니즘도 있었나? 이러면서 정말 처음부터 알아듣기가 힘들고 그 이후에 연구 내용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구 주제도 마찬가지로 배경 설명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세히 해야지 사람들이 그 이후에 나의 연구 내용을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을 해서 이 슬라이드를 수정을 진행해 봤는데요. 다음 보면 이 슬라이드를 수정할 때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정보의 구조화가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보의 구조화를 할 때도 정말 중요한 것을 잘 생각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다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슬라이드가 너무 꽉 차는 경우가 생기기도 한 것인데요. 정보의 구조화를 할 때 꼭 버려야 하는 내용은 버리고 꼭 담아야 하는 내용만 담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강조는 시각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청중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 식으로 따라가면 좋을지를 생각하면서 슬라이드를 만들고 강조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목표 슬라이드에서는 이 첫 번째로 사람들이 이 오브젝티브에 해당하는 그 줄글을 읽은 다음에 여기 그래피컬 앱스트랙에 해당하는 그림을 보고 그 다음 연구에 대한 줄글을 간단하게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래 같은 경우에는 시각적 강조를 좀 한 편인데요. 이 빨간색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125개의 조건을 강조하기 위해 아래 큰 글씨로 조건에 대해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말 내가 강조해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잘 선택을 하고 강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리 같은 분야를 하는 학회라도 설명은 생각보다 더 구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슬라이드당 너무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담으려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슬라이드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드당 메시지는 하나씩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많아도 2개 정도까지만 담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발표의 자료를 어떤 식으로 구성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타이틀 슬라이드입니다. 타이틀 슬라이드에는 발표 제목, 그리고 소속, 이름, 학회명과 같은 기본 정보를 제시하면 됩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를 보시고 좀 테마가 별로 안 예쁜데?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국내 학회에서는 대부분 더 예쁘게, 더 팬시하게 꾸며서 이렇게 발표 자료를 내는 것 같은데요. 해외 학회 같은 경우에는 통일된 폼을 대부분 제공을 해서 이 폼에 맞춰서, 이 테마에 맞춰서 PPT를 제작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 내가 참여하는 학회에 그런 템플릿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확인해보고 그에 맞춰서 제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지에서는 간단한 인사와 연구의 제목 정도 얘기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지에서 Good afternoon, everyone. It is a pleasure to be here today. I'm Chaeyoung Park from Sungkyunkwan University, South Korea. Today, I'm honored to present my research on enhancing anaerobic digestion of fat, oil, and grease, so-called FOG, using electrically conductive and calcium-rich waste materials, a comparative performance analysis. 이런 식으로 여기서 간단하게 자기소개와 연구에 대한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은 프레젠터 바이오인데요. 발표자 소개 부분인데 이 프레젠터 바이오는 요청을 하는 학회도 있고 요청을 하지 않는 학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학회에서 요청을 한다면 이 내용을 포함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템아이제이션 해서 이렇게 블랙과 함께 제 소개를 나타냈는데요. 실제로 학회장에 가보니 뭐 그냥 줄글로 길게 나타낸 다음에 말로 자기 소개를 간단히 진행하는 연구자분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는 뭐 내가 이름이 뭔지 그리고 어디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정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백그라운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앞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렸지만 아무리 같은 학회라고 해도 이 부분에 정말 힘을 실어서 발표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에서 활용한 메커니즘 혹은 원리, 그리고 주제 선정 이유나 기존 문제점과 같은 연구 필요성을 제시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파트와 다르게 지금부터는 부분을 전환하는 곳이 꼭 있을 텐데요. 그 부분마다 이제 내가 지금부터는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이다. 혹은 뭐 Materials and Method에 대해서 꼭 얘기를 할 것이다 라는 전환점을 꼭 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집중력이 조금 흐려졌어도 다시 한번 이 부분부터는 좀 잘 들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집중력을 다시 끌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이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First, I'd like to introduce the background of this research. 하고 anaerobic digestion or simply AD is a biological process 하고 제가 활용했던 연구의 기본 메커니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진행했습니다. 네, 저는 이 정말 인트로덕션 부분에 많은 내용을 준비한 편이었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제가 미생물과 관련된 연구를 하는데 미생물에게 밥으로 주었던 물질에 대한 설명도 자세히 진행했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을 보면은 여기 보면 fat, oil and grease 하고 fog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long chain fatty acid 하고 LCFA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사실 fog, LCFA 이런 식으로 환경계에서는 더 많이 불립니다. 근데 아무리 이 내용을 잘 아는 학회라고 해도 처음에 꼭 fat, oil and grease, so-called fog 이런 식으로 플레임을 제시하고 그 다음 약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거나 여기서도 꼭 플레임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나서 약어를 설명하는 것이 조금 더 전문성 있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분도 제 연구에서 활용된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과 기존 문헌에 대한 조사를 한 내용을 이렇게 간단하게 시각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네, 또 추가적으로 또 다른 메커니즘에 대해서도 또 다루고 있고 또 다른 문헌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파트는 오브젝티브, 연구의 목표에 대한 내용인데요. 연구의 목표가 있다면 이렇게 좀 명확하게 글로 제시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내 연구에 가설이 있다면 그 가설도 이제 글로 명확히 제시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페이지가 저희가 발표할 때 이제 논문으로 치면 이제 그래피컬 앱스트랙을 제시해야 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줄글로만 내 연구의 목표를 나타내기보다 이렇게 이제 시각적으로 내 연구의 그래피컬 앱스트랙 같은 것을 같이 나타내서 사람들이 시각적으로 더 발표를 잘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Materials and Method 부분입니다. 이 연구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연구의 내용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에 이걸 좀 덜어내는 것을 많이 힘들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실험 내용 그리고 분석 내용을 이야기하는 파트인데 여기서 어떤 것을 버리고 어떤 것을 살릴지를 잘 결정해서 그걸 시각적으로 잘 도식화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파트에서 이제 제가 활용한 이제 미생물에게 줬던 밥이고 이게 제 미생물의 종류 그리고 미생물에게 조금 더 이게 성능이 빠르게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넣어줬던 재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 세 가지 정도를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선정을 해서 나타냈고요. 그리고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죠. 실험군에 대한 내용을 처음에는 저도 단순히 줄글로 나타냈습니다. 근데 학회장에 가서 발표를 들어보니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이제 말로 혹은 글로만 설명을 하게 되면 내가 정말 이 발표를 따라가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서도 피드백을 받을 때 좀 피드백을 받았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런 조건을 나타낼 때 이모티콘과 같은 것으로 처음에 제시를 하고 이후의 내용을 따라갈 때도 계속해서 이 이모티콘과 같이 나타내면 조금 더 사람들이 발표를 시각적으로 잘 따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한번 나타내 보았습니다. 네. 앞선 인트로덕션에 비해서 Materials and Method 부분은 오히려 조금 간단하게 나타낸 편이었는데요. 전 이 두 페이지가 제 Materials and Method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재료를
가지고 어떤 실험을 진행했는지가 이 윗부분에 나와 있는 거고요. 분석은 정말 많은 것을 진행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모델링에 대해서만 간단히 아래쪽에서 설명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Result and Discussion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연구의 결과에 대한 내용을 말 그대로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이제 시각 자료로 얼마나 더 잘 나타냈는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각 조건에 따라서 가스가 얼마나 생성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굴 이모티콘 그리고 시약 이모티콘을 이용해서 내가 지금 어떤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잘 따라올 수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조금 깨져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인데 제 연구에서 어떤 한 저해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저해 메커니즘을 말만으로 설명을 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들으면서도 잘 이해를 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애니메이션을 활용해서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여러분께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게 미생물이고 여기 옆에 있는 게 미생물이 써야 하는 밥, 기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기질이 미생물에게 너무 많이 한꺼번에 전달이 되는 경우에는 이 미생물이 독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현상을 막기 위해 넣어준 것이 바로 이 칼슘, Ca2+인데요. 이렇게 칼슘을 넣어주게 되면 이 미생물들이 이 칼슘이 이 밥을 잡아주게 되면서 컨트롤드 릴리즈라고 하죠.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방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독성 없이 미생물이 이 밥을 쓸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 칼슘을 얼마나 넣어줬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칼슘을 썼는지에 따라서 너무 이렇게 단단한 비누와 같은 모습이 형성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예 밥이 미생물에게 전달되지 못해서 꼭 일어나야 하는 반응이 못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것을 저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이용해서 전달해 보았습니다. 너무 이런 애니메이션을 많이 쓰면 좀 발표 자료가 유치해질 수도 있겠지만 또 어느 정도 적당한 곳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을 써가면서 발표 자료를 구성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것에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파트는 컨클루전 그리고 테이크홈 메시지 파트입니다. 앞에서 말한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하는 파트 그리고 혹은 그 이상으로 꼭 기억해야 할 핵심 메시지를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국내 학회에서도 당연히 이 acknowledge 표시하실 것 같은데요. 해외 학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이 있다면 그걸 명시하고 또 사업이 있다면 그것도 명시를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줄글로 함께 표시하고 그 위쪽에 로고까지 함께 표시해주면 제대로 표시가 된 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파트는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보여주게 되는 슬라이드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저희 본인이 속해 있는 연구실의 사진을 많이 보여주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연락을 할 수 있도록 이메일 그리고 웹페이지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마지막 슬라이드가 될 텐데요. 이제 서플리멘터리 슬라이드라고 이후에 Q&A를 받을 때 내가 사람들한테 보여줘야만 할 실험 데이터 그리고 추가 그래프 혹은 예상 질문이 있다면 그것에 답변할 때 필요한 그런 자료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발표 자료는 이렇게 구성한다고 치면 도대체 영어 발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라고 고민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발표를 준비할 때 했던 리허설 루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혼자 발표하는 연습 시간을 많이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체크도 많이 하고 그리고 녹화도 진행하면서 내가 발표할 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앞에서도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정말 컸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만큼 영어를 잘 하지 못해서 영어를 외우는 것에 정말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어 이렇게 떨어져서 외운다고 생각하면 정말 한 세월이 걸렸었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그렇게 외우다가 문장 플로우를 약간 노래나 랩처럼 생각해서 그 플로우를 타서 계속해서 익히다 보니까 훨씬 더 사람들이 들을 때도 자연스럽다고 하고 암기도 잘 되고 나올 때도 더 말이 잘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제가 단어를 외웠다고 생각하고 말을 해보면
That concludes my presentation. 이렇게 하면서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만약에 정말 플로우를 탄다고 생각하면 That concludes my presentation. Thank you for your time and attention. I'll be happy to take any questions you may have. 이런 식으로 정말 어떤 노래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어떤 파트 뒤에 당연히 어떤 파트가 와야지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기억이 연결되는 것처럼 그 문장의 플로우를 익힌다고 생각하시면 암기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허설 중에 가장 중요한 단계인데요. 연구실 그리고 동료를 대상으로 리허설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대학원생 분들은 조금 공감하실 수도 있는데 교수님이 계실 때 사실 가장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계실 때가 가장 긴장이 되고 교수님이 안 계실 때 비교적 그 긴장감이 덜한 그런 상황을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실 대상으로 리허설을 할 때 교수님 앞에서 가장 최상으로 잘하고 싶은 마음으로 그 발표를 준비하게 되면 이후에 해외 학회장에 가서 실제로 발표를 진행할 때는 그때보다 비교적 덜 떨린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 저희 연구실 단톡방에 이렇게 제가 준비했던 학회 발표 자료를 보내면서 다음 주에 내가 리허설을 하려고 하는데 그 내 자료를 보고 좀 심화적인 질문을 남겨줄 수 있냐라는 요청을 했고 저희 연구실 친구들이 이렇게 사전에 미리 저한테 자료를 보고 질문을 남겨줬었습니다. 그래서 이 심화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답변을 준비해 갔고요. 그리고 이 리허설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서도 실제 학회장처럼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 팁이 있는데요. 발표 시간 체크, 당연히 진행하시겠지만 사람마다 긴장을 했을 때 말의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가 매우 다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긴장을 하면 말이 굉장히 빨라지는 편인데요. 다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긴장을 했을 때 안 해도 될 그런 말을 자꾸 붙여가지고 발표 시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긴장을 했을 때 말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의식적으로 조절을 하던가 혹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더 발표 시간을 길게 준비를 해 갔었어요. 그래서 대본을 길게 준비해 가서 내가 긴장을 하면 조금 더 빠르게 말하겠지라는 생각에 그렇게 길게 준비해 가도 좋고 혹은 시간이 길어진다 하면 짧게 준비해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긴장을 안 할 것 같다라고 해도 여기가 제가 발표를 진행했던 학회 장소 두 곳인데요. 정말 국내 학회장보다 훨씬 그 발표 장소가 저는 두 번 다 너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장을 안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가서도 이 학회장에 가고 또 앉으니까 또 사람들도 정말 많이 들으러 오거든요. 그러니까 긴장이 될 수밖에 없으니 그걸 예상을 해서 발표 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미리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녹음 파일을 듣는 것인데요. 이걸 보시면 제가 이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월 언젠가인데 이게 제가 아부다비 학회에 참여하기 전 날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같이 제가 발표를 했던 것에 대해 발표를 해야 될 것에 대해 녹음을 진행하고 이거를 이제 출퇴근 시간에 계속해서 듣고 또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냐면 비행기를 타고 갈 때 정말 들을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갈 때도 계속 그냥 자려고 할 때도 그냥 귀에다 꽂아놓고 틀어두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정말 아까 말했던 그 플로우가 계속 정말 노래처럼 계속해서 생각나는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발표 연습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간다고 해도 까먹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부분에서는 까먹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그 까먹었을 때를 대비하는 훈련도 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드 노트나 어딘가에 이제 내가 어떤 페이지를 까먹었을 때 이 키워드만 보면 내가 이 흐름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하는 키워드를 정해서 그것만 보고 계속해서 기억을 되살리는 훈련을 진행하시면 정말 학회 현장에서 까먹었을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Q&A 대응 전략입니다. 사실 이 부분이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해외 학회에 가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하면 내가 Q&A를 무서워하지 않으면서 내려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한 가지 꼼수라고 하면 꼼수일 수 있는 방식을 생각한 게 내가 이 사람의 질문을 듣고 이해를 하고 그리고 입 밖으로 뱉을 답변을 생각하는 시간을 벌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몇 가지 전략을 세워봤었는데요. 우선 이거는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보다는 당연히 잊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인데, 첫 번째로 이제 답변은 감사 인사로 당연히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That's a great question 혹은 뭐 Thanks for asking 하면서 정말 좋은 질문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면서 답변을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게 제가 약간 시간을 벌기 위해 썼던 방법 중 하나인데, 요점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걸 최대한 잘 듣고, 만약 이해를 못했다고 해도 그 키워드를 기반으로 요점을 재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So your question is about 하면서 너 이거에 대해서 질문한 거 맞니? 라고 확인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만약에 그 사람이 뭐 내가 요점을 재확인했는데 나 그거에 대해서 질문한 게 맞아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되고, 혹은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 라고 하면 그 사람도 이제 얘가 이해를 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쉬운 언어로 다시 한번 풀어서 질문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핵심부터 간결하게 답변을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답변을 진행할 때 뭐 이게 이래서 이렇고 해서 이렇게 좀 늘려서 대답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들으면서 근데 내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정말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부터 한 줄로 먼저 간결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기 때문이야, 혹은 뭐 그거에 대해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자면 이런 것 때문이야 라고 그 이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나한테 약간 태클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추가적으로 무언가 화살이 돌아올 가능성을 줄이는 답변 방식입니다. 사실 이 마지막이 가장 중요한데요. 답변을 알고 있는 질문이라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답변을 모르는 상황이거나 혹은 상대방이 한 말을 못 알아들은 경우, 이때가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이 말한 내용 중에, 사실 내 연구니까 내 연구에 나와 있는 키워드 중에 몇 가지는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 키워드를 단서 삼아서 좀 유연하게 피해가면서 응답하는 방식을 계속해서 연습하셔야 합니다. 혹은 그냥 그 키워드 기반으로 간단하게 응답을 한 다음에 내가 이 세션이 끝난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겠다 하면서 뭐 happy to follow up after the session 이런 식으로 조금 이따 우리 더 자세히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좀 열어서 지으시면 좋습니다. 네, 제가 Q&A를 준비할 때 이제 가장 도움이 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보시면 저는 실제로 해외 학회에 갈 때 이런 식으로 Q&A에서 내가 처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내용을 엄청 많이 준비를 해서 이걸 A4 용지 몇 장으로 프린트를 해서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걸 빨리 이렇게 찾아서 당황해서 말이 안 나오면 그걸 보고서라도 읽을 수 있게 준비를 해갔었는데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들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지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정말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을 이해 못했을 때 Sorry, could you repeat that? 이런 식으로 반복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질문 의도를 재확인하는 표현 혹은 좋은 질문에 반응하는 표현은 익혀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앞에서 모르는 질문에 대해서 뭐 키워드 위주로 이제 유연하게 대답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정말 뭐 키워드 위주로도 할 말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모르는 질문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생각해 가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That's something we are still exploring 하면서 아직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탐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도 좋고, 뭐 아까처럼 말씀드린 대로 좀 열려있는 식으로 마무리를 진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슬라이드를 넘기기보다는 뭐 내가 지금 몇 번 슬라이드로 넘어갈게 하면서 말하면서 넘어가면 조금 더 매끄럽게 연결을 하면서 Q&A를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전에 말했던 내용이랑 연결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상황에 쓸 수 있는 표현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Q&A를 진행하고 나서 꼭 이 마지막 상황에 있는 그런 말들을 꼭 하는 편인데요. 내가 지금 대답을 맞게 했는지 상대방한테 꼭 물어보면 그 사람도 맞다 혹은 뭐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해주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을 꼭 한번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Does that answer your question?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내가 지금 너의 질문에 답이 됐니? 라고 말하던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해줄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해서 Q&A를 좀 잘 이끌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Q&A 연습은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당연히 예상 질문 리스트 정리 이렇게 하시겠지만 정리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떤 파트에 대한 예상 질문인지를 좀 분류를 잘 해놓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이걸 아무리 정리를 한다고 해도 현장에 가서 당황해서 생각이 안 나면 막 이 대본을 넘기고 이 질문이 어디 있었는지 찾게 되면서 시간이 굉장히 딜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류를 잘 해놓은 다음에 이게 어느 분류에 해당하는 질문이었지 해서 바로 찾아갈 수 있고 찾아가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이제 분류를 잘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허설에서 Q&A 시뮬레이션을 얼마나 잘 진행하는지가 실제 학회장에서 어떻게 잘 대답하는지를 이제 판가름하는 것 같은데요. 동료들과 질문을 주고받을 때 만약 실제로 모르는 질문을 동료들이 해준 상황이라면 잠깐만 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하기보다 그냥 거기서 정말 학회장이라고 생각하고 핵심 키워드를 잡고 이야기하는 연습을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조 슬라이드 역시 만드시겠지만 이 보조 슬라이드를 사실 뭐 리허설을 진행할 때 친구들이 꼭 그 보조 슬라이드 안에 있는 내용을 질문하지는 않습니다. 그 외의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조 슬라이드는 생각보다 많이 안 보고 해외 학회장에 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학회장에 가서 이게 보조 슬라이드가 어디 있었지? 막 이러면서 찾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보조 슬라이드 순서를 잘 체크해 두시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추가 팁인데요. 앞에서도 아무리 같은 학회라고 해도 그 내용을 전부 다 아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같은 연구실 사람의 경우에는 내 연구 내용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심화적인 질문만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학회장 같은 질문을 실제로 받고 싶다면 같은 학과이지만 다른 연구실에 속하는 대학원생한테 질문을 미리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문 세부 분야가 다르더라도 그 청중이 할 만한 질문 그리고 그 청중이 내 대답을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나와 친한 같은 학과의 다른 대학원생이 있다면 같이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발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연습을 하실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 Q&A 답변 시간은 연습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A 시간은 오히려 더 당황할 그런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당황하게 되면 말이 더 늘어지게 되고 오히려 답변이 너무 길어져서 그 답변하던 와중에 시간이 땡 종을 쳐서 끝내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답변을 간결하게 하는 것도 계속해서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핵심만 말하면서 30초에서 1분 내로 답변을 요약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학회 내 네트워킹에 대한 내용입니다. 갑자기 왜 네트워킹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의문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학회에 참여하면서 다녀와서 정말 아쉽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정말 세계적으로 내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이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내가 이걸 많이 놓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약 내 발표를 들었다면 그런 세계적인 연구자들이 내 연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어떤 식의 좀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지를 들을 수 있는 기회였는데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네트워킹을 하려면 아무래도 영어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영어를 못해서 너무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만 제가 다녀와 본 결과 정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사실 가만히 있어도 약간 다들 서로 대화를 하고 싶어하고 이 사람은 어떤 연구를 하지? 하면서 너무 궁금해서 먼저 많이들 다가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다가왔을 때 그냥 먼저 다가와 준 거에 너무 고마워하고 그냥 정중하게 뭐 고맙다 이런 표현만 해도 그 사람들이 정말 너무 좋아하고 계속해서 대화를 이어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너무 친절하게 응답을 하기 때문에 사실 영어 실력이 부족해도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만약 정말 막 말이 생각이 안 나면 상대방은 괜찮다 천천히 단어 찾아봐라 하면서 기다려주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무래도 같은 연구 분야에 종사하기 때문에 더 서로에게 호의적인 것 같고 실제로 뭐 길거리 다니거나 뭐 식당에서 만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쉬운 것이 학회 내 네트워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뭐 그냥 스몰 토크도 많이 하겠지만 대부분 연구에 대한 내용을 하기 때문에 그 연구 키워드만 알아들어도 그 대화가 잘 통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대화 포인트들은 당연히 준비해 가면 더 좋은데요. 뭐 대화를 나눌 때 할 만한 그런 스몰 토크 몇 가지 준비해 가면
좋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과 이제 당연히 내 연구를 소개하고 상대방의 연구를 듣게 될 것입니다. 그 경우에 당황해서 내 연구를 소개하지 못하고 이런 아쉬운 기회를 날리지 않도록 내 연구를 너무 길지 않게 간단히 소개하는 표현을 영어로 익혀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이제 자기 연구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뭐 그 연구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살짝 준비해 가면 그 사람이 상대방이 너무 좋아하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너무 소극적인데 도대체 어떤 상황에서 말을 걸어야 하나, 이것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저도 너무 공감을 했던 마음이었는데 사실 그냥 포스터 발표만 열심히 봐도 대화할 기회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포스터 세션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다른 사람이 이제 발표를 할 때 이건 뭐니? 이 정도만 질문해도 상대방은 너무 기쁘게 답변을 해줄 것이고요. 사실 이게 좀 부담스럽다면 해외에서 이제 커피 브레이크나 점심시간에 정말 굉장히 활발하게 그 의사소통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커피 브레이크나 점심시간에 이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말을 걸 텐데요. 그때 막 no 이러면서 딱히 거부하지만 않으면 그 사람들이 계속 앉아서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발표를 진행하게 된다면 그 발표 때 질문을 했던 사람에게 세션이 끝날 때쯤 가서 이게 내 이메일인데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질문을 해줘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연락을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제가 아부다비 학회에서 실제로 제가 좀 소극적인 편이어서 이렇게 커피 세션과 식사 시간에 이렇게 혼자 덩그러니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어떤 여기 칼리파 유니버시티의 어떤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어떤 연구하니? 뭐 이런 거 물어봐 주시고 이제 내가 다른 학생들도 많이 소개시켜 줄게 하시면서 다른 뭐 일본 학생, 여기 아부다비 학생들을 데려와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 주시고 정말 뭐 장학금이나 이런 좋은 정보들도 많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사실 앞에서는 이제 전문가들의 좋은 견해를 들을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도 정말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번에 미국 학회 갔을 때 이제 학회에서 만난 친구랑 이제 같이 피자를 먹기도 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사실 이제 석박 통합 과정 2기에 이렇게 해외 학회를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걸 저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제 교수님께서도 너무 아낌없이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셨던 것 같고 제가 이렇게 해외에 갈 때마다 저희 연구실 친구들이 너무 응원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영구적으로도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그 부분을 많이 도움을 주어서 이렇게 해외 학회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이런 강연까지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